전어람 변호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에 합류한다는 소식 사실입니까? 천하람 위원장님 인기 많은 거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쪽 캠프 내부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골프를 접대받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건 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 전 총장님 이 방송 보고 계시면 꼭 빨리 좀 입당하십시오.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오늘은 막전 막후의 젊은 피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먼저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또 한 분의 젊은 피 천하람 변호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 순천에서 올라온 천하람입니다. 팩트체크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있어요 오늘 네. 장원 씨. 전어람 변호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에 합류한다는 소식 사실입니까? 우선 짧게 말씀드리면, 쿨하게 말씀드리면 제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제가 이제 아직 합류 여부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류한다 안 한다 퍼센테이지는 어느 쪽이 높다? 이게 마음이 어느 쪽에 좀 더 가 있다? 제가 실제로 만나 뵈보니까 많이 끌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와중에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때 가서 직접 만나보고 결정해야죠. 예. 윤석열 총장 측은 관심이 별로 없다 이런 뜻인가요? 저를 윤석열 전 총장 측에 추천해줬다고 하는 분이 엄청 많거든요. 네. 저한테 연락 온 분만 여러 분인데 네. 왜 아직 연락이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장해찬 평론가는 예전에 큰 변수는 아니고 갔어요. 그렇죠. 막전 막후에서 네. 잘하면 윤석열 총장 캠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스카웃이 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또 우리 장성철 소장님도 앉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저도 생각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막전 막후에 새로운 팩트체커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김민아 한겨레 정치부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민아입니다. 야당 출입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국민의힘, 국민의당 출입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이 막전 막후 혹시 보셨던 적이 있나요? 네, 저 즐겨보고 있었고 여기 만나뵈니까 다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일부러 이제 의례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네. 없습니다. 네. 네. 질문해서 혹시 못 맞추면 어떡하려고? 아니, 15회 때 방송 기억나십니까? 아니. 사실은 그렇게 의례적으로 말할 필요는 네. 없는데 어쨌든 간에 네. 그 자리 상당히 중요하고요. 팩트 체크를 오늘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야당 얘기를 구체적으로 또 아주 진실되게 본 그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도 저 좋습니까?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천하람 위원장님 네. 인기 많은 거 맞습니다. 윤석열 캠프 쪽에도 인기가 있습니까? 네, 여러 곳에서 러브콜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저도 들었다는 점을 처음부터 이렇게 짠 거 같이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천하람 네. 당협위원장 앞으로 어디로 갈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몸값 올리기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자,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임함, 2010 김동연 국무위원의 임함.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검수 완판, 부패 완판으로서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정권 교체, 저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고 미래와 또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헌신을 하는 것이 먼저 윤석열 총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처가였어요. 장모부터 해서 처. 리스크가 계속 있는데 이제 본인 얘기까지 지금 터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2011년 중수과장 근무할 때 조남욱 삼부토건 전 회장한테 골프도 받고 접대도 받고 향응을 받았다. 이 의혹이 제기됐는데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접대하고 향응 수준 이 상당한 거고 구체성이 또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스케줄표가 네. 입수가 돼서 그 내용을 보도하게 된 건데요. 그 스케줄표를 저희가 조작이나
저희가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증거라고 하면 그렇죠. 증거잖아요. 예.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거기에는 뭐 골프 약속을 했던 것과 명절에 뭐 선물을 받았던 것 그리고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아내 김건희 교수 그리고 장모 이름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사실상 좀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네.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네. 뭐 최 회장도 있고 네. 미시령 휴게소 최 회장 장모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윤검 윤석열 검사 김 교수 김건희 씨 이렇게 보면 구체성은 있는 것 같은데 윤 전 총장은 사실 무근이고 악의적인 보도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의혹의 근거인 일정표의 출처를 알 수가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이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분께서 바로 또 재반박을 했어요. 일정표는 실제 조 전 회장이 쓰던 신빙성 있는 일정 자료라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좀 이 보도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스케줄표에 나와 있는 일정 대부분이 그러니까 조 전 회장의 일정이 언론 보도로만 검색을 해봐도 나오는 일정들이 굉장히 수두룩합니다. 네. 그리고 또 윤 전 총장이 11년 전 일이다, 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지만 그러면 그때 뭘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저희한테는 알려주지 않았던 네. 거죠. 그리고 반론을 제기하면 제기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하지 않고 네. 악의적인 보도다라고 이제 공세만 펴는 모습이었고요. 또 사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해명하면은 깨끗하게 해명이 될 일인데 그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계속 후속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뭐 일단은 그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태도는 단호한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뭐 수사를 하다 보니까 바빠서 골프 친 적도 없고 10년간 최근에 조 회장 만난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요? 윤석열 총장의 해명 아니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그건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일단 사실 2011년도에 뭘 했는지 알고 있는 게 사실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날 뭐 엄청난 걸 하지 않았다면 알리바이를 갖고 있는 게 사실 좀 이상하고 저도 네. 2011년에 뭐 그때 뭐 했냐라고 물어보면 답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당시에 이제 자신의 처했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중수이과장으로 있었고 그때 이제 200명 정도의 수사팀,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주말에 한가하게 골프를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정황상 충분히 믿을 만한 반박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없는 사실을 증명할 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한겨레에서 좀 추가적인 의혹이나 근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후속 대응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삼부토건이요. 예. 1948년 국내 건설업 1호 면허를 딴 건설사입니다. 그때부터 명맥이 쭉 이어져 왔었는데 2011년 서초구에 헌인마을 재개발 건이 네. 있었는데 이때 헌인마을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다가 부실 위기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굉장히 위기였죠. 이 위기 상황에서 만약에 그 당시에 회장이 검찰을 만나려 했다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순수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네. 후속 보도를 했을 때 만약에 그 당시에 검찰의 세력과 그리고 삼부토건과의 어떤 것이 있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겠죠. 네. 다만 2015년 3월 27일에 김영란법이 제정 공포됐기 때문에 법 위반 아니다 이거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법 위반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여기 또 있어요. 이거 말고 용산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무마 사건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남석이가 내가 이제 그것도 기억은 안 나는데 문자가 와서 윤석열 연매가 이제 그랬습니다. 이 사건도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검찰 지금 수사 중이에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뭐 수사 중이긴 한데 이게 뭐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수사를 뭐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줬다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당시에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이제 그 인사청문회 할 때 위증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증인으로 나온 분이 위증을 하게 되면 그게 사실 위증이 되는데 후보자 본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애매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사를 해서 어떤 범죄에 대한 어떤 기소라든지 엄청 구체적인 소명이 나오기는 좀 어렵고 대신에 이게 사실로 드러났을 때의 정치적인 파장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법 위반은 설사 아니다 하더라도 네.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말한 거거든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선언을 하면서 예.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일이 본인 스스로의 입에서 나온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죠. 예. 본인이 정치 선언한 날 던졌었던 가장 큰 화두와 메시지를 본인 스스로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들을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국민들이 얘기하겠죠. 자기 자신을 안 지키면서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쨌든 간에 입당하지 않고 외연에 있으면서 지금 광주를 갔습니다. 아마 중도층을 좀 포섭하기 위해서 갔던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5.18 묘지에서 울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보도는 됐는데 이게 좀 먹혔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뭐 중도층을 향한 행보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는데요. 네. 그냥 과도한 해석이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정말 그 존중하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비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인증하는 정도이지 네. 이걸 가지고 뭐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대권 주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 야권에서 광주에 가면 마치 5.18 참배를 어떤 행사나 이벤트나 예식처럼 해요. 네. 근데 많은 광주나 전남에 계시는 시민분들이 원하는 거는 5.18 존중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거 이상의 우리 지역을 위한 비전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과거에 대한 존중은 기본이고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특히 야권 후보들이 너무 이렇게 좀 형식적으로 광주를 대하는 것이 아닌가. 가서 울기만 될 일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진짜 광주 시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해야 하는 된다. 깊은 고민을 갖고 가야 된다. 김두관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눈물, 악어의 눈물이라고 이제 비난을 하면서 만졌던 그 비석을 직접 본인이 닦아내기까지 했습니다. 네. 좀 과도한 공세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용하려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느꼈으니까 김두관 의원이 이렇게까지 저는 반응을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것보다 일단은 5.18 민주묘지에 갔던 게 그 전주에 나왔었던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빠졌기 때문에 급히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이라도 이한열 열사라든지 뭐 묘지라든지 거기 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야권에서 흔들림 없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이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 끝나고 특별전을 갔어요. 네. 근데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외신 기자를 보고 이게 그 영화에 나왔던 그 택시 그 기자 맞죠? 하니까 그 기자 아닙니다. 하니까 그 기자는 아니죠?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택시 거기 그 기자 그 기자구나. 아닙니다. 그 기자는 아니죠. 그 기자는 흰치 패트고요. 여기 그때 넘어간 속도 기자. 그럼 뭐 잘못됐습니까? 굉장히 잘못됐죠. 왜냐? 이 특별전이 노먼소프라고 하는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의 기증자료 특별전인데요. 완전 다르네요. 매번 있는 게 아니고 아하. 2021년 5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특별전입니다. 네. 내려가기 전에 참모진들은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아하. 공부 좀 하고 내려가세요. 맨날 있었던 여러 외신 기자들 중에 한 명 앞에 서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이건 한시적으로 하는 특별전입니다. 아주 특별한 이 사람인지 저 행사였는데. 사람인지도 구분 못하는 데 가서 뭐 하는, 그러니까 쇼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쇼를 할 거면 완벽하게 해내든지 하지 못할 거면 하지 마세요. 이름까지 사실 더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창대 평론가. 제가 만약에 참모진이었으면 예. 이 사람이 1980년 5월 27일 오전 7시 30분경 전남도청에 가장 먼저 진입한 외신 기자입니다. 이걸 모티브를 따서 제가 참모진이라면 제가 보수에서 그동안 반성하지 못했었던 거 가장 먼저 반성한다는 의미로 노먼소프 사진전에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맥락이 맞죠? 근데 누군지도 모르고 그 한시적으로 하는 특별전 앞에서 이런 이름도 헷갈린다면
도대체 뭘 준비하고 간 겁니까? 자, 김 기자. 저도 사실은 되게 임팩트는 없었다고 느꼈는데요.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 광주로 많이 내려갔었죠. 김종인 위원장이 가서 무릎 꿇으셨을 때가 가장 드라마틱했다고 저는 기억이 오히려 되고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취임하고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광주에 내려가면서 한 번 또 다시 그 문법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윤 전 총장이 다시 갔는데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새로운 것은 전혀 없었고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들만 이제 딱 하고 네. 오신 느낌이어서 아하. 이게 그렇게 좀 효과가 있었을까 의문이 좀 들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와닿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네네. 제가 한 가지 또 오창석 평론가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는데 저는 여기서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광주에서 항상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반쪽짜리 행사인 게 참 마음이 아팠다. 이게 또 광주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무슨 얘기냐면 5.18 정신을 여야 모두 다 폭넓게 기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의 상식의 영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 정쟁의 영역을 벗어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야권의 후보가 와서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창석 평론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사와 상식의 영역으로 만들자. 다만 너무 지나친 정쟁의 소지로 쓰지는 말아라 정도로 얘기하면 되는데 네. 이걸 와가지고 뭘 닦아내고 무슨 더러운 사람이 만진 것 마냥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5.18 정신이라는 것을 민주당이라는 반쪽으로 가두는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이다라는 거를 저는 한번 강하게 지적하고 싶고 윤 전 총장이 5.18에 대해서 지금껏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다. 오의 재판 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광주 방문 논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윤 전 총장 측에서 좀 계속해서 좀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 얘기도 있어요. 네. 평균적으로 52시간만 일하면은 그 후에는 뭐 한 일주일 그렇게 일하고 또 한 열흘 좀 쉬고 주 20시간, 주 120시간. 120시간, 20시간은 좋죠. 주 120시간. 20시간은 뭐 네. 그러면 그렇게는 너무 적어요. 20시간 하면 안 돼요. 네. 120시간 정도. 차라리 20시간이라고 했으면 너무 마음이 갔을 것 어휴, 같은데 너무- 120시간 네. 일하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초기 코로나 때 네. 이 대구 봉쇄령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코로나가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아마 일남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 그래서 비난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야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언급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은 오창석 평론가 오늘 지금 윤석열 총장 얘기하면 조금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긴 해요. 이것도 좀 젊은 입장에서 조금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 관리를 아. 굉장히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네. 대통령이 언제든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네. 현재까지로 봐서도 추세가 떨어지고 있긴 하나 여전히 완관 1위 후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율 상으로 봐서는. 네.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대구가 아니었으면 밀란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당연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밀란이란 표현이 사실은 21세기 잘 안 어울립니다. 어느 나라에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일단 모르겠고 주 120시간 일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가 주 52시간제를 채택하려고 하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인력을 흔히 말해서 갈아 넣는 노동시장의 구조였어요. 대기업 역시 마찬가지였고 지금 대기업 LG와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사무직 노조가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왜 생기고 있느냐? 우리가 야근, 시간의 수당을 하면은 그 일을 한 만큼 보상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52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그 일한 만큼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보상해주지 않는 이 포괄임금제의 부조리함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주 52시간제란 걸 얘기한 건데 네. 지금 막연히 주 52시간제 하면은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서 우리나라 경쟁력이 뒤처진다라는 이런 1차원적인 사고관에 갇혀서 노동시간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 120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회사를 가지는 스타트업 초기 창업자 정도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다만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네. 특히 120시간 일하자, 120시간을 표준으로 삼자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게임 개발하다 보면 좀 몰아서 일하고 또 쉴 때 확 쉬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또 옮겨서 전하다 보니까 근데 좀 과장을 너무 하셨죠. 이걸 뭐 60시간, 70시간 정도 얘기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정치인의 말은
앞뒤를 자르고 떼도 문제가 없어야 그거 돼요. 다 따져야 됩니다. 그걸 사실. 다 따져야 되는데 아,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걸 과장하는 방법을 네. 쓰다 보니까 너무 심했다라는 얘기는 맞고요. 근데 그렇지만 절대 120시간을 일하자 이걸 표준으로 삼자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전체 네. 맥락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다만 그 아까 대구 발언 이런 거는 네. 지역과 관련한 얘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제가 대구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분 나빠요. 예. 아, 기분 좋아야 되나 이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구 사람, 대구 출신이잖아요. 저도 고향 대구죠. 이게 좀 하여튼 지역 발언은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좋아요. 정치인이라면.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도 괜히 거기 안동 가가지고 영남 역차별 이런 얘기 했다가 또 네. 민주당에서 문제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예한 차별 같은 발언이죠. 그런 것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면 안 돼요. 예, 무슨 지역과 관련한 얘기는 그 지역 칭찬만 하면 되는 거지. 네. 똑같은 넓지도 않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비교하는 거는 거. 정말 의미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저는 윤 전 총장님 제가 마음을 다해서 돕고 싶지만 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좀 고쳐야 된다. 근데 뭐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계속해서 리스크가 좀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아마도 이 완주가 힘들 것이다. 중도 사퇴할 게 뻔하다라고 또 저격을 하기도 했는데 윤 전 총장 어떻게 완주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정도의 기세의 정치인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호지세라고. 네.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본인이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대 또는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윤 전 총장이 만약에 드랍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 네. 조작 사건이 나오기 훨씬 전에 드랍 결정, 제가 생각했을 때 7월 말까지 드랍 결정을 하지 않으면 네. 8월 이후가 넘어가면 내리고 싶어 내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김 기자는 봤을 때는 네. 윤석열 총장 중간에 혹시 낙마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아, 저도 약간 반반인데요. 반반입니까? 네네.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이 처음 이제 정치에 입문했을 때 예. 과거의 선례를 많이 찾아보잖아요. 반기문 총장 많이 비교됐었는데. 만나러 갔었어요 또. 네네. 근데 정말 그렇게 인기가 절정이었던 반기문 전 총장도 사퇴하면은 바로 또 사퇴합니다. 네, 바로 하더라고요. 네네. 네,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계속 리스크가 불거지는 게 사실 건강한 그런 조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입당하면 조금 그런 가능성이 줄어들겠네요. 훨씬 나아지죠. 입당해서 좀 당이 어마어마한 걸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특히 프로가 좀 충원이 돼야 돼요. 지금 윤석열 총장님 캠프를 보면 네. 정무를 총괄하는 분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책을 하셨던 분은 있고 한데 좀 중진 의원 출신이거나 네. 좀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 같이 좀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판단을 쫙 모아서 체계적으로 해낼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분은 특히 이준석 대표가 당내 주자만 도와라라고 결계를 이미 쳐놓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당 내에 들어와서 좀 프로도 충원하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리스크 때문에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그 뒤를 바짝 따라오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금 상당히 좀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첫 여론조사에서 입당 이후에 5.6%로 현재 4위가 됐습니다. 나의 벽 5%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첫 출발은 좋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정세균 전 총리 이런 분들이 보면 진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5를 안 넘어요. 했는데도 지금. 예. 근데 아무튼 그런 보면 이게 저도 왜일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의외성과 용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아시지만 법률가들, 특히 성공한 법률가들 엄청 재잖아요. 저는 성공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뭐 성공해보지 못해서 법률가이긴 하지만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성공한 법률가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재고 네. 손해보는 일 안 하려고 하고 네. 굉장히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고관 대작 출신이고 뭔가 당에 들어올 때도 레드카펫을 깔아줘야지만 들어올 것 같다. 특히 또 그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의외로 그냥 훅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레드카펫 깔아달라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런 의외의 면모에서 이 사람이 범생, 샌님인 줄 알았는데 뭔가 결단력이 있네. 이런 게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에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잔뼈 굵은 홍준표, 유승민, 윤희숙, 하태경
원희룡 이런 분들이랑 어떻게 보면 나도 같이 붙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거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용기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 간 안 보고 용기 있게 뛰어드는 거라는 점에서는 지지율이 오를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야, 이 정도면 뭐 지금 캠프 들어갈 캠프 기세인데요? 혹시 지금 준비한 것 같아요. 아니. 윤석열 총장 얘기할 때하고 많이 결이 다릅니다. 지금 보면. 아니, 객관적으로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저도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은 그 용기는 저는 분명히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하고 싶다고 하면은 가장 큰 정당에 들어가서 프로의 조언도 듣고 거기서 치고받고 투닥투닥도 하는 것이 정치의 생리니까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의 5% 제가 오기 전에 검색해봤거든요. 네. 올해 3, 4월이었나요? 예. 네, 정세균 전 총리 마의 5% 돌파라고 나왔거든요. 아. 그 뒤로 이제 좀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샴페인 터뜨려서 기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이 이후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의 5%가 왜 중요하냐라고 네. 하면은 5% 정도가 되면은 대한민국 양당제 현실에서 각 정당 또는 각 진영별로 1, 2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5%를 득표하는 순간 전체 탑5 안에 들어가고요. 각 진영별로 탑3 안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고 결과적으로는 인물로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니 그 이후로부터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책은 무엇인가 이때 본격 검증 무대에 올랐다고 봅니다. 그 빠른 입당 이후에 윤 전 총장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지금 행보로 차별화된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캠프 내에서도 이제 노 개파, 개파 정치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능력 있는 실무진으로 캠프를 꾸리겠다. 그래서 우리 천원아람 변호사한테도 연락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런 와중에 이준석 대표는 당내 인사에게 당내 주자를 도와주자. 당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 전 원장이 지금 들어왔는데 네. 그 당내에서도 뭐 좀 반기는 분위기인데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날까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졌었는데 오세훈 시장을 만났어요. 네, 그 만나는 분위기 혹시 취재가 좀 됐나요? 네, 일단 오 시장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혈혈단신으로 혼자서 좀 주변에 어떤 지지를 못 받고 서울시장에 출마했으나 결과적으로 승리한 그런 아이콘이 돼버린 거죠. 혼자서 이겼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최재형 원장이 시장실에 갔을 때도 뭐 역전 드라마와 저력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역시 고수시다 이렇게 좀 치켜 세웠었고 오 시장도 뭐 앞으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좀 오 시장의 선거 공약을 벤치마킹 하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고요. 예. 또 개인 지지율 상승으로 승리를 한 게 좀 그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지지율이 처음에 되게 낮았다가 그렇죠. 당 지지율이 오르면서 본인도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최재형 원장한테는 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이게 만나면 비공개로 또 얘기도 좀 하잖아요. 혹시 뭐 들은 얘기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전혀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군요. 네, 전혀. 네. 뭐 나올 건 다 나왔다. 방금 뭐 기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이에요. 숨어서 얘기할 건 없을 것이다. 아, 그럼. 네. 아니 지금 여기서 뭔가 얘기하면 실제로 있었던 걸 얘기하면 캠프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으시거든요. 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오세훈 시장의 뭐 그런 개인적인 역사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갔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의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이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오세훈 시장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좀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 시점이어가지고 과연 이 최 전 원장이 잘한 선택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시 방역을 잘했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분명히 방역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을 만난 거는 일단은 이번은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야권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오세훈 시장에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전히 오세훈 시장을 크게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최재형 전 원장이 만났기 때문에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줬다. 그 정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만 예, 예. 반박하면 사실 오세훈 시장 방역 실패라고 프레임을 씌우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뭔가 정부의 방역 정책과 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상생 방역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정부의 방역 지침과 같이 협조하고 협의하느라고 따로 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컨트롤 타워의 하나로서 서울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면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이겠으나 네.
정부의 방침과 달리 서울시가 뭐 방역에 방해를 하거나 그 방역 정책을 저하시키거나 한 건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 지나친 어떻게 보면 정치 공세다, 좀 프레임 씌우기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까까미라는 별명이 있어요. 까도 미담만 나오는 사람. 예. 혹시 제 얘기인가요? 최 전 원장 얘기죠. 이번에 지금 부동산 문제는 조금 도덕성으로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창석 평론가? 네, 일단 둘째 딸에 대한 내용이죠. 네. 이제 목동의 한 아파트인데 2018년 보증금 1억 2천 그리고 이제 월세 이제 100만 원 정도 반전세 형식이었다. 네. 그래서 편법 증여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100만 원 냈냐라고 하니까 공개 못할 것도 없다. 다 공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당시 전세 시세가 6억에서 8억 정도였기 때문에 당시 같은 가격에 같은 평형대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전세 들어간 거 맞고요. 네. 중요한 것은 100만 원이 정확하게 다 납입이 되었다 한들 감정적으로 조금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게 네. 집주인이 부모님이니까 밀려도 무슨 독촉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퇴거 명령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국민들의 감정이 당연히 다르죠. 사실은 월세 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며칠 밀리면 바로 전화 오고요. 네. 불편하고 마음 다급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부모님이니까 전화해서 이번 달에 뭐가 있어가지고 한 2, 3일 뒤에 드릴게 하니까 그래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가능성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가 그렇기 된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는 감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사실 자녀에게 아파트를 빌려주면서 이렇게 꼬박꼬박 계약도 하고 뭐 재산 신고도 하고 월세도 받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거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도덕성 이상이라고 볼 부분이 냉정하다 있기 이거네,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기 이런 좋다. 부분들은 이런 오히려?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렇게 뭐 대권 잠룡이 나올 때마다 뭐 초반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별의 순간이다,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다 이렇게 뭐 칭찬하다가 어느 순간 돌아서고 훈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 이 내 편 아니면 갈아타기,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속내는 과연 뭘까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 기본적으로 다 갔다 왔다 해봤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대표 역할을 해보시고 국민의힘에서도 당대표 역할을 해봤는데 이쪽 저쪽 하고 다 했습니다. 이거 뭐 장난 아니죠. 비례대표 한 5번 하셨나요? 비례 기네스북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에 이런 정치인이 참 없는 대단하신 분인데 근데 그 다 해보니까 거대 양당 2개에 대해서 다 실망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윤석열 전 총장이 나왔을 때 이 에너지로 뭔가 마크롱처럼 네.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의사가 되게 컸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이 거대 양당 시스템에 편입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실망감이 좀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가능성이 살아있는 김동연 전 부총리 쪽에 마음이 좀 기운 것 같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 사람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도 아니고 최재형도 아니고 이 김동연을 선택한 이유 과연 뭡니까? 글쎄요, 이제 제3 세력을 꾸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3의 독자 세력을 만들어서 양당제 구도, 기득권 구조를 좀 타파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력으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마침 김동연 전 부총리도 새로운 세력으로 교체를 하자라는 똑같은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죠. 네. 정치 세력의 교체, 정치 세력이 황골탈퇴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대선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제3정당을 만들고 제3세력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얘기하는 맥락에는 동의를 하나 과연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저는 큰 의문이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시사를 했는데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세력 교체다. 요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도 국민의힘도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여도 야도 아니고 새로울 신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총선 때 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네. 갑자기 막 나온 것 같지만 그 이전에 총선에서 작지만 자기 당의 후보를 내고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점점 세력을 키워갔었거든요. 네. 저는 만약에 김동연 부총리가 이게 지금 당장 자기의 대선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운만 띄우고 한번 의제 설정만 해놓고 지방선거 총선으로 갈수록
제3 세력을 모으겠다라는 취지로 하는 거라면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아하. 왜냐하면 우리도 여야가 사실 극한으로 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상식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완충적인 역할을 해주는 제3지대가 있는 편이 전체 정치를 위해서 좋거든요. 네. 저도 그런 거라면 인정인데 만약에 자기가 갑자기 이번에 대통령 되겠다라는 심산이면 너무 늦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대선 출마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시사를 하신 게 있어서 네. 이번 기회에 움직이실 거는 확실한 것 같고 네. 사실 김종인 위원장도 사실 지금도 국민의힘 소속이시잖아요. 맞나요? 네네. 당원 맞아요? 탈당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당은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뭔가 좀 근데 지금 당내에 있는 주자들이 중도를 좀 바라보는 주자들이 부족했다고 여기시는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중도층을 더 규합하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적임자라고 여기시고 좀 같이 두 분이서 바람을 좀 일으켜보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제 생각에 안 할 것 같습니다. 또 안 해요, 또 이 사람은? 왜냐, 저 안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거 저희 당에 입당을 해버리면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좀 우스워져요. 본인이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물론 입당하면 저희 당은 좋고 이준석 대표는 좋아하겠지만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저는 입당 안 하시고 나름대로 본인의 비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잠룡들,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잠룡들보다는 지금 밖에서 영입되거나 잠룡 아니고 죄송해요. 잠룡으로. 잠룡이에요. 네, 발음을 좀 잘해주십시오. 잠룡이에요. 국민의힘의 내부 당에 있는 잠룡보다는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석열, 뭐 최재형, 또 김동연 부총리까지 과연 어떤 사람이 대선에 올라탈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